종로 어귀의 오래된 국밥집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어우 이거지 라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데요. 이윽고 손을 들어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라면서 주문까지 했습니다. 옆자리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듯 흐뭇한 눈길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과연 이 미국 여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AI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린지 러스트입니다. 지금은 서울 종로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쌀쌀한 뉴욕의 새벽이었어요. 저는 아시아 지역 AI 배달 최적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회사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인구도 많고 배달 수요도 높아서 가장 먼저 주목한 시장이었죠. 일본에서는 로봇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어요. 좁은 골목이 많은 도쿄의 특성상 자율주행 로봇이 효율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로봇들은 제대로 길도 찾지 못했고 결국 수많은 오배달 사고만 남겼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지 파트너사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2달 만에 연이어 실패한 프로젝트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회사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서 큰 기대를 받았는데 제가 맡은 첫 대형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사회에서 마주치는 남성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역시 여자라서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그때였어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이슨의 키 큰 실루엣이 나타났는데 평소에 그답지 않게 청바지에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캐주얼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제이슨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에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본과 중국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도쿄의 로봇들이 골목길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상하이에서는 데이터 조작 문제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제이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커피잔을 매만지더니 조심스럽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말을 꺼냈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보자 그는 우리가 기술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는데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이슨은 한국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30분 안에 배달받을 수 있고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골목에서도 배달원들이 완벽하게 길을 찾아낸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깊은 열정이 실렸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도쿄에서는 좁은 골목길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제이슨은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는데 음식이 식지 않도록 특수 보온백을 사용하고 배달 중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박스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첨단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노하우로 완성됐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제이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의 배달 문화를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말이죠.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제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차가운 겨울 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이슨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고아원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거였죠. 말을 이어가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또렷한 눈빛에서는 오히려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이슨의 얼굴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양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군 간호사였는데 전쟁의 처참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나누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양할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한 숟가락의 밥까지 나누던 한국인들의 정을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양할머니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제이슨의 양어머니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이슨을 입양한 후에는 더욱 한국 문화를 가까이 하셨죠. 주말마다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이슨의 생일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주셨대요. 이야기를 마친 제이슨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2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에 동행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의 떨리는 손끝과 간절한 눈빛에서 이 제안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우리의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첨단 기술이나 빅데이터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날 오후 경영진들 앞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12월의 찬 공기를 가르며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도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새벽 3시에 숙소 근처 골목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부의 모습은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고 그 모습에서 서울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미팅 날 종로구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도쿄의 시부야를 걷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달랐어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오래된 한옥과 현대식 빌딩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패션 모델로 세계 각국의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런 신비로운 조화는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인 할머님의 손녀 김아름 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안내했고 골목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김아름 디렉터는 저를 광화문 통인시장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새벽 배달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조사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던 중 어디선가 경쾌한 팝송이 들려왔어요. 아파트라는 노래였는데 브루노 마스와 블랙핑크 제니의 협업곡이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고 37개국 인기 급상승 영상 1위를 차지했다던 그 노래였죠. 시장 상인들도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한국이 정말 흥이 많은 나라 같다고 감탄하는데 김 디렉터가 불현듯 광화문에서 시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즐거운 노래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LA에서는 시위라고 하면 늘 긴장감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이곳은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어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레 물었더니 김 디렉터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한국의 시위 문화는 특별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마저 묻어났어요. 최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디렉터는 투자자 미팅 장소만 살짝 옮기면 될 거라며 시위 현장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위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온 것 같았어요. 넓은 광장 곳곳에서는 케이팝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은 각자의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프랑스 파리의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감탄했어요. 이런 광경은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위 자체가 금기시되다시피 했고 그런 수동적인 문화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30년 넘게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 아베 전 총리가 유세 중에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도 결국 시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광화문에서는 수많은 경찰들이 시위대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도 무력 충돌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이 든 깃발이었어요. 전국집에 누워있기 연합이라는 재치 있는 문구부터 화분 한 죽이기 실천 시민연합까지 유머러스한 메시지들이 광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이 놀라웠어요. 어떤 노부부는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주시며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며 마치 축제 같다고 즐거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시위대 속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금발의 긴 머리를 휘날리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외국인이 드물었나 봅니다. 특히 제가 아는 케이팝 노래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고 어깨를 들썩이자 주변의 시선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때 한 중년 신사가 제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서울대 사회학과 박민수 교수님이었습니다. 패션 모델 출신다운 제 키 큰 모습이 시위대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면서 이런 현장에서 외국인을 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K-시위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는 폭력과 혼란으로 얼룩졌고 미국의 BLM 시위도 결국 진영 간 대립으로 번졌지만 한국의 시위는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도 시위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노래가 나오자 모두가 하나 되어 춤을 추었고 저도 누군가 건네준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했습니다. 금발이 반짝이는 제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 교수님이 웃으시며 국밥 한 그릇을 제안하셨어요.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나면 따뜻한 국밥으로 마무리하는 게 한국식이라고요. 마침 제 프로젝트가 배달 문화와 관련된 거라고 하니 더욱 반가워하셨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국밥집에서 시작됐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새벽 작업을 하다가 국밥으로 허기를 달래던 것이 지금의 24시간 배달 문화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아름 디렉터도 투자자들에게 연락해서 미팅 장소를 국밥집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어요. 때마침 투자자분들도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들어서게 된 골목 안쪽 오래된 국밥집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통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국물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고기가 가득 담긴 국밥이 나왔습니다. 그릇 옆에는 알싸한 갓김치와 붉은빛 깍두기 그리고 새우젓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김치 한 점을 집어 국물에 살짝 적셔 먹어보니 이것이 바로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도 모르게 어어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뉴욕의 수프는 너무 기름지고 도쿄의 라멘은 자극적인 맛이 강했는데 이 국밥은 달랐거든요. 뽀얀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새우젓을 살짝 넣으니 간이 딱 맞았고 고기는 부드럽게 녹았어요. 진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것 같았습니다. 무심코 국물을 들이켜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께서 외국 아가씨가 국밥을 참 잘 먹는다며 흐뭇해하셨어요. 그 말씀에 괜히 뿌듯해지면서 또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국밥에 따뜻한 기운이 퍼질 무렵 옆자리에서 중년 남성이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게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밥과 소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조합이라면서 이모라고 부르는 것도 한국 서민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저도 한번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이모, 여기도 소주 한 병이요.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주방에서 네 하는 경쾌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식으로 주문을 해본 순간이었죠. 박 교수님이 소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LA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시위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금세 가족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차가운 소주가 어우러지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술이 조금 오르자 투자자 중 한 분도 국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궁금해서 예전에도 지금처럼 새벽 배달이 있었는지 여쭤봤죠. 그러자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국밥집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IMF 시절 새벽 4, 5시부터 문을 열어 장사를 하셨대요. 공장 근로자들, 시장 상인들이 첫 손님이었고 그날 벌어들인 돈으로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의 작은 국밥집 주인 대부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들이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서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밥집을 찾는 것 같아요.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희망이었으니까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쿄에서 겪었던 쓸쓸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LA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도쿄의 체인점과는 달랐어요. 이곳의 국밥에는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시위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던 다음날 아침, 저는 김 디렉터와 함께 종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넘겨보던 그녀는 한 장에서 특별히 오래 멈췄습니다. 김밥을 나눠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김 디렉터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위 중에 김밥을 나눠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카메라 렌즈가 담아낸 것은 단순한 나눔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옆으로 보이는 도시락 박스에는 통인시장 할매 도시락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고 그 위에는 배달의 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시위대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배달하시던 도시락을 나눠주신 거였습니다. 김 디렉터의 눈이 반짝이며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정이 담긴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녀의 통찰에 수긍하며 다른 사진들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시위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배달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문득 국밥집에서 만났던 투자자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IMF 시절 어머니의 국밥집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이야기요. 김 디렉터가 시계를 흘깃 보더니 오늘 오전에 배달의 민족 스마트 딜리버리 연구소 한문석 이사와의 미팅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제 제가 찍은 사진들 몇 장을 이사님께 먼저 보내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도시락 사진에 한 이사가 큰 관심을 보이셨다는 말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강남역에 위치한 배달의 민족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디렉터는 한 이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IMF 시절 동대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고 어린 한 이사가 전단지를 직접 돌리며 어머니를 도왔다는 거였습니다. 김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경험 때문인지 한 이사는 지금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해요. 심지어 AI 배달 최적화 시스템도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번 미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모든 게 편안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으리으리한 사옥들과는 달리 마치 오래된 시장처럼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벽면 가득 각종 전단지들이 아트워크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윽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문석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임원들처럼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후드티 차림이었어요. 그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통인시장 할매 도시락이 그들의 첫 AI 배달 파일럿 프로젝트 파트너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한 이사는 오늘의 미팅 주제가 배달 시스템이라는 걸 알면서도 먼저 전단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IMF 직후 어머니의 분식집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돌리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전단지 한 장 만드는 것도 큰 결심이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달의 민족이 지금은 매출 1조가 넘는 대기업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전단지 한 장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씩 나아간 그들의 여정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야심차게 일본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연이은 실패를 맛봤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들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한 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메모하면서 저는 문득 새로운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다 문득 제이슨이 떠올랐어요. 그도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그를 위해 입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IMF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뉴욕에서 마지막 통화를 나눴던 제이슨의 긴장된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한 이사는 그 시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그때 작은 가게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점들이 급증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시절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 이사는 저를 사내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한 개발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IMF 때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아 세 자녀를 키우셨다는 거였죠. 오후 미팅이 마무리될 무렵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메모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잠시 망설이다 한 이사에게 다가갔어요.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일 있을 입양기관 방문 계획을 꺼냈습니다. 뉴욕의 동료이자 친구인 제이슨을 위해 그의 입양 기록을 찾아보러 간다고 설명했어요. 제 말을 듣던 한 이사의 손길이 문득 멈췄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갤러리를 빠르게 스크롤하던 그가 한 장의 사진을 찾아냈어요. 최근에 배달의 민족의 25주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보았던 편지라고 했습니다. IMF 당시 한 대학생이 입양을 결정하며 남긴 편지였어요. 노란 빛으로 바랜 종이에 적힌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면
꼭 찾아오세요 라는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퇴근길 택시 안에서 저는 한 이사와의 미팅 내용을 정리하며 제이슨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IMF 시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서로를 도우며 이겨냈다는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 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이슨의 생모도 떠올랐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 이사가 보여준 편지 사진도 함께 전송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남긴 편지라고 설명하면서 내일 입양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따뜻했고 힘든 시기를 이겨낸 그들의 끈기와 열정이 놀라웠다는 제 솔직한 감상도 함께 보냈습니다. 종로의 밤거리를 지나는 동안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아마도 제이슨은 제 긴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걸려온 영상통화에서 평소에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아닌 떨리는 음성으로 그는 편지에 대해 물었어요. 내일 입양기관에서 찾게 될 그의 이야기가 어떤 것일지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로구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입양기관으로 향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붉은 벽돌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겨울 장미가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제이슨에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안내를 받고 들어선 상담실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영 원장님은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25년 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지금은 원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꺼낸 제이슨의 사진을 보시더니 그 시절이 떠오르는지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원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IMF 시기를 회상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가정들이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데려오던 모습, 특히 젊은 부모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류철을 꺼내 제이슨의 기록을 찾아보셨습니다. 오래된 서류 속에서 한 장의 학생증 복사본이 나왔어요. 제이슨의 생모는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학생의 사연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IMF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고 어머니마저 아프셔서 휴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원장님은 서류철 사이에서 바램 편지 한 장을 꺼내셨어요. 아이를 보내며 쓴 편지였는데 언젠가 꼭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의 꿈도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는 학원을 열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원장님이 태블릿을 켜시더니 최근 기사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코딩 학원에서 시작해 에듀테크 기업으로 청소년 교육에 AI를 입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기사 속 여성 대표가 바로 제이슨의 생모라고 하셨어요. PC방을 시작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는 전국 지점을 가진 IT 교육 기업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원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해외 입양은 크게 줄고 오히려 국내 입양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말씀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녁, 뉴욕의 제이슨과 나눈 영상통화에서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과 찾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전해 들으며 그의 눈빛은 더없이 선명해졌어요. 특히 생모의 이야기를 전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의지가 2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자의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우리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늘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조각을 맞추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호텔 27층 룸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한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그날은 뉴욕 본사와의 중요한 화상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듬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배달 현장에서 만난 라이더들의 모습, 광화문의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국밥집에서 느낀 따스함까지. 모든 순간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적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넘기면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만 해도 세계 29위권이었던 GDP가 이제는 10위권으로 올라섰고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출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세계 12위권이었던 수출 규모가 이제는 6위까지 올라섰고 K문화의 영향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액도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방탄소년단 한 팀의 경제 효과가 무려 5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디지털 경쟁력이었어요.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5G 보급률 세계 1위,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배달 시스템도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고도 불과 25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숫자 너머에 있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평소라면 무음으로 해두었을 텐데 아침부터 제이슨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소리를 켜두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가 박미영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은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제이슨의 어머님과 통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많이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뵙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장님은 이어서 최근 뉴스 기사를 보셨다며 그녀의 에듀테크 기업이 코딩 교육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25년간의 깊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있었다는 걸 원장님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간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를 만나 뵙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킷을 집어들고 호텔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강남역 14번 출구로 가달라고 부탁드리며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제이슨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25년의 시간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도착한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Dreams Tech Academy라는 영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15층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따스한 겨울 햇살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모든 아이에게 꿈꿀 기회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해맑은 졸업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제이슨의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시며 25년 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IMF가 터지고 아버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의 상황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녀는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었고 이미 오래 투병 중이셨던 어머님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 시절을 회상하셨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PC방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다고 해요. 말씀하시는 내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 그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잠시 목소리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생각만 해도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목소리를 떨구셨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덜덜 떠는 손으로 책상 위에 물잔을 잡으셨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더 강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러다 창가로 걸어가 걸린 액자들을 하나씩 짚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조그만 컴퓨터 학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해요. IMF 이후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 깊은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초창기 학원 사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캠프, 그리고 이제는 전국 각지에 퍼진 교육재단의 모습까지. 그 속에는 한국의 성장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셨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그것을 펼치시며 그동안 제이슨의 소식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개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밤새 울었다고 하시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제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뜻밖의 제가 전해준 아들의 소식에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며 머뭇거리셨어요. 제이슨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고 하시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뉴욕 본사 프레젠테이션에 제이슨의 이야기를 넣기로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로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만난 서민들의 따뜻한 정, 광화문 광장에서 축제처럼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만난 제이슨 어머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GDP 순위가 높아진 게 아니었어요. IMF 시절 마지막 한 그릇의 국밥까지 나누며 이웃을 돌보았던 그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이겨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그 용기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자식 교육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로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던 거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의 저력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루 배달 건수 500만 건을 거뜬히 소화해내는 놀라운 시스템도,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을 평정한 최첨단 기술력도, 전 세계를 매료시킨 K컬처의 힘도, 결국은 서로를 보듬어 안았던 그 마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 꿈,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금 모으기 운동부터 코로나 시대의 세계 최고 방역 시스템까지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이랬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